200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경주 역사유적지구. (2015년엔)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우리나라 수천 년의 역사와 유적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삼국의 각축지로 재조명받기 시작한 중원. 지리상 삼국의 변방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중원의 고대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삼국은 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을까? 1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삼국 문화가 혼재한 중원의 역사를 따라가 본다. 중원은 충주를 중심으로 그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중원 지역은 고대사의 공백지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79년 결정적 유물이 발견됐다. 바로 충주 고구려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다. 1979년 2월 달에 그 충주시에 있는 그 국사 선생님들을 위주로 있는 그런 모임인 예성동호회에서 이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죠. 이 역사성을 그분이 깨닫고 그 단국대학 박물관에 연락함으로 인해서 1979년 4월에 내려와서 단국대학 박물관에 내려와서 이것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구려비로 판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 그런 발견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한 마을에서 흔한 선돌로 여기던 비. 발견 당시 비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지만 발굴 조사 결과 고구려비라는 것이 밝혀졌다.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진출을 입증하는 유물로 고대사 공백지대에 획을 그었다. 역사를 보면서 뚜렷하게 고구려 땅이 어디까지였느냐, 과연 고구려가 어디까지 언제 어떻게 지배를 했느냐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성동호회에서 1979년도에 이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내에 고구려 비석은 딱 한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지게 됐죠. 그러한 이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그런 역사적 의의와 또한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 충주 땅까지는 고구려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된 어떤 동기가 된 겁니다. 자연석을 이용한 충주 고구려비는 모두 사면에 글이 새겨져 있어 그 형태가 광개토 대왕릉비의 외형과 닮아 있다. 삼면에 새겨진 고려태왕이라는 글자는 이 비가 고구려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비석에 쓰여 있는 문장을 보다 보면은 신유년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돼 있고요. 또 12월 23일 갑인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날짜를 고구려가 이 충주를 지배한 역사가 한 70년간이거든요. 가장 유력한 것은 문자왕이 지배를 하고 있던 495년도에 문자왕이 자기 할아버지 장수왕의 어떤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 충주 고구려비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발견돼 주목을 받은 비가 하나 더 있다. 1978년 땅속에 묻힌 채로 발견된 단양 신라 적성비. 당시 단국대학교 박물관 조사관이 발견한 단양 신라 적성비는 표면이 위를 향한 채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다. 그래서 적성비가 여기서 발견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성비의 머리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뭔가 해가지고서는 그
진흙이 묻고 해서 주변에 있는 눈을 뭉쳐서 그걸 닦아서 이렇게 보니까 글자가 나타나요. 이거는 이게 빈가 해서 보니까 아간 또는 대간 글자가 나오길래 이 대간 아간이라는 것은 신라의 관등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것은 이제 신라의 비로구나, 석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진흥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양 신라 적성비는 신라가 고구려 영토로 진출해 세운 최초의 비석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대를 진흥왕 초반으로 잡습니다. 그건 뭐 분명하죠. 거기에 이제 이사부 사령관이 있고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김무력 장군도 있고 한 10명의 고관 대작들이 출연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왕기호사 왕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선 경주를 떠나서 그대로 중령을 넘어옵니다. 신라가 이 중령을 넘어서 탄탄대로인 한강으로 해서 그야말로 북방 경략의 전초기지를 삼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져야 될 겁니다. 1970년대 후반 단양 신라 적성비와 충주 고구려비가 연이어 발견되며 고대사 공백지대였던 삼국의 변방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지역을 중원이라 한다. 현대 들어와서 이쪽 지역을 역사, 문화적으로 좀 통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 중원이라는 역사적 개념을 끌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그리고 강원도 일부를 포괄하는 그 비슷한 신라가 영위했던 문화권 일대를 그 중원 문화권으로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문화권이기에 중원 문화의 개념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늦게 형성됐다. 특성을 잘 표현을 안 한다, 뭐 이런 측면인가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본인은? 전쟁터였잖아요. 오히려 그런 전쟁터라는 배경 자체가 그들의 어떤 나는 고구려 사람인가 아니면 신라 사람인가 또는 백제 사람인가라는 그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돼서 중원 지역과 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기존 문화권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중원 지역에 대한 그런 연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대사 속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게 바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원 지역은 백제의 핵심 지역도 아니고 또 신라나 고구려의 핵심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문화권에서 제외되어 있는 오히려 현재는 변방 지역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 이 삼국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들이 필요한 역사는 백제, 고구려, 신라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했던 거죠. 서로 뺏고 빼앗기던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중원. 중원은 남과 북을 통하는 소백산맥 고갯길이 위치해 있고 남한강이 한강 유역과 강원도 영서 지역까지 연결돼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중원은 승리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던 중부 내륙권의 요충지로서 중원을 차지하는 것이 곧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었다. 서쪽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우러져서 완벽하게 서로 뺏고 뺏기고 서로 대치하는 삼각 결절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가 바로 미래의 삼국의 쟁패 향배를 가늠하게 해주는 잣대가 되었던 거죠. 지리적으로 보나 지리 역사적으로 보나 바로 큰 젖줄기가 한강입니다. 한강의 본류로부터 북쪽으로는 북한강, 소양강이고 남쪽으로는 남한강, 바로 단양으로 올라오는 이 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바로 이 한강 줄기의 중부지방, 중원지방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기를 점령해야만이
한반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차지하며 중원 지역은 삼국 문화가 모두 혼재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다. 중원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건 신라가 통일을 한 뒤였다.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이었던 곳을 신라가 평정 후 중원경으로 고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중원이라는 말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종래에 충주에 건립되어 있던 국원소경을 중원경이라고 개칭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나 신라 문화처럼 하나의 고대 국가를 근간으로 해서 형성된 문화권과는 달리 삼국의 판도 변화에 따라서 이 지역을 점유한 고대 국가의 독특한 문화 양상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국이 각축을 벌인 지역으로 삼국 문화가 혼재한 역사를 품은 중원. 그렇다면 왜 중원은 삼국의 각축장이 됐을까? 그 중원 문화권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이쪽 청주와 충주역 일대가 고대 교통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지역에 자리 잡았다는 게 제일 큰 점이 하나 있고요. 이 중원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교통의 중심지, 고대 교통의 결절로, 그리고 식량과 자원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지리적 이점 외에 삼국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쟁탈전을 벌였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철이다. 당시 무기와 농기구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철은 경제적 가치가 높았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 지역은 국내 3대 철 생산지 중 한 곳으로 철광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다수의 제철 유적은 당시 중원의 활발한 제철 산업을 말해준다. 고대 국가의 잠재적 국력의 척도가 되는 것이 제철 산업입니다. 얼마나 그 많은 유수한 철광지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국력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노리게 되는데, 충주 지역에는 양질의 철광산이 많았습니다. 이걸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전부 탐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제철 산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캐낸 철 제품을 빠르게 운송을 해야 돼요. 그게 유리한 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주 지역은 여러 가지로 이게 탐낼 수밖에 없는 거죠. 충주 대소원면 일대는 제철 유적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 제철 생산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이쪽 일대를 저희가 지표조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땅 위에 지표라던가 땅을 팠을 때 대부분 철, 찌꺼기로 추정되는 슬래그라던가, 그리고 철을 생산했던 노의 노벽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 것들이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지역이 제철 생산 기지였구나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중원 지역 일대 제철 관련 유적 조사 결과 충주 지역에서만 96개소에 해당하는 제철 관련 유적이 확인됐다. 제철 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이유는 철 산지가 풍부하고 철 생산품을 각지에 유통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제철로와 기술 복원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노력은 발굴에서부터 시작된다.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된 유적을 그대로 일단 복원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었는데 하부구조라든가 노벽이랑 이렇게 몇 센치다, 혹은 두께는 어떻게 된다, 어떤 철광석을 사용했고 어떤 목탄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수된 정보를 그대로 복원에 활용을 하고요.
입수할 수 없는 부분, 특히 상부 구조라던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라던가 그리고 동아시아,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추정해서 복원을 한 다음에 가장 적재의 최선의 조건에서 어떻게 철이 생산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복원 사업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굴 시작 후 확인된 이 부분은 제철로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 제철로는 제련을 위해 불순물을 분리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제철로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건 노벽편입니다. 그러니까 노벽이 이제 일정하게 원형으로 도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슬래그라든가 목탄이 이제 채워져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제철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철을 망치로 내리치던 현장도 확인됐다. 단면 결이 이렇게 몇 줄이 나가 있는 것은 접어서 때리고 한 단조의 흔적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발굴.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은 제철을 하기 위해 사용된 목탄의 흔적이다. 곳곳에서 확인되는 흔적으로 제철 유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예, 이곳은 아마도 이쪽에서 제철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다량의 이제 슬래그 같은 그런 철 쓰레기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폐기하기 위한 폐기 구덩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철로 폐기 구덩이에서 나온 덩어리를 물로 씻어보니 철을 재련하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가 확인됐다. 대부분 슬래그 색깔이 약간 암자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출 슬래그라 그래서 노 내에 있다가 이제 슬래그들이 노 밖으로 흘러나온 그러한 슬래그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굴된 유물은 어떤 단계에서 형성됐는지 또 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분석에 들어간다. 밝게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철이 없는 것 같죠? 이미 다 부식은 지나서. 금속 유물, 특히 철기 유물의 경우에는 매장 당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현재 그 상태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내부 구조를 확인하여 내부에 금속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또는 내부 금속을 확인을 통해서 유물의 원형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해 미세 조직을 분석해 보면 철 성분의 함유량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당시의 기술과 재련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철은 굉장히 인류에게 중요한 재료인데요. 과거에도 철광석을 환원시켜서 철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원 지역과 문화에 대한 발굴과 복원, 연구가 시작되면서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중원의 역사.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은 사만시대에는 마한의 영역이었다.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와 철기 등의 출토 유물은 당시 중원이 마한의 영역이었음을 나타낸다. (2004년도에) 충주 금농동이라는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AD 3세기 무렵에 마한의 문화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마한 문화의 특징은 토강묘 그리고 그 주변에 굴을 돌리는 건데요. 이런 토강묘, 그 다음에 원저 단경을 한 토기, 그리고 마형대구라는 허리띠 파클, 그 다음에 철기, 이런 것들이 이쪽 충청도 충남 쪽에 조사되는 것과 전혀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마한문화권의 동쪽 끝이 최소한 충주역까지 확장되어 있구나.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철기 문화가 발전했던 마하는 당시 소국에 불과했던 백제에 의해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원 지역의 세력을 확장했다. 3세기 고이왕 때 기반을 다진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중원 지역이 백제의 영향권에 편입된 것 또한 이 시기로 추정된다. 백제는 중원 지역의 중요 자원인 철을 이용해 세력을 더욱 성장시켰다. 백제가 이렇게 동서남북의 교통의 중심지대를 갖다가 4세기 이후에 확실하게 장악하되면서 이쪽 한반도의 중요한 세력, 고구려와 우리가 좀 한마디로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세력을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중원 지역 일대가 갖고 있는 생산력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만들게 된 거죠. 백제에 의해 축조된 탄금대 토성. 토성은 4세기 중후반 철을 생산하는 세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탄금대의 동북쪽 가장 높은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2007년 발굴 조사를 통해 토성 내 주거지와 저수시설 등이 확인됐다. 저기 위에서부터 뺑 돌려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건물지 3곳, 저수조 하나, 그리고 백제식 토기편만 나왔다, 다량 나왔다라고 하고 그 철정 때문에 백제식이라고 하는 거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강돌과 흙을 이용한 토로 방식으로 축조된 탄금대 토성. 토성 내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용해로의 흔적으로 당시 토성 내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발굴 당시 덩이 쇠인 철정과 토기 등 순수 백제 유물만 출토된 것으로 보아 토성은 백제에 의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철정이라고 하는 덩이쇠가 40개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아주 완벽한 백제식이었다라고 하고 이 중부 이남 쪽에서는 백제의 그 토성이 나온 거는 유례 없이 여기라고 합니다. 철을 생산하는 세력에 의해 축조된 탄금대 토성. 백제의 다양한 묘제가 모여있는 백제 권역 최대의 무덤인 청주 신봉동 고분군 유물을 통해서도 당시 백제 철기군 집단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바리, 손잡이 잔 등의 토기류를 비롯해 발걸이, 제갈 등의 마구류, 무엇보다 쇠갑옷, 투구, 화살촉, 창 등 다량의 철제 무기류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신봉동 고분군은 백제 철기군 집단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철기 무기류의 유물은 당시 활발한 삼국간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마갑, 마구, 그리고 무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량으로 이제 부장이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떤 전사 계층의 사람들이 집단지에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북방 계통의 마구 문화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요. 이 신봉동 고분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백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청주라고 하는 지역도 충주에 버금갈 정도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또 소경을 설치했던 곳이고요.
바로 이제 백제가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청주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이 청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남방 진출에 이제 가속도가 이제 붙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주시 가급면에 위치한 장미산의 능성을 따라 축조된 장미산성에서도 중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간의 각축을 확인할 수 있다. 장미산성은 백제에 의해 남한강변 유충주에 축성됐지만 고구려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미산성 안에서는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이전에 백제가 이 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충주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장미산성을 폐기할 리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달래강이 보이고, 그래서 이 충주 평야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략적 요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북이에요. 남한강 북쪽이 되기 때문에요. 남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신라라든지 이런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장미산성을 고구려인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인근에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장미산성에서는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백제의 기와, 토기, 철기 등의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이 시기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 시기로 5세기 이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중화는 백제에서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됐다. 충주 고구려비의 발견은 고구려의 영향력이 중원 지역까지 미쳤음을 보여준다. 남하 정책을 펼치던 장수왕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한 뒤 여세를 몰아 영토를 넓혔다.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 남하 정책의 또 다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개의 면에 기록된 비문을 통해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도 새롭게 재조명됐다. 비문 3면에 적힌 동이매금은 신라의 왕을 뜻하며 고구려가 신라를 주변에 있는 미개한 국가로 보았음을 나타낸다.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고구려의 천하관. 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그 고구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남부 지역, 신라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영향력의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면서 고구려가 굉장히 깊이 한반도 중심 깊숙이 밑에까지 내려왔구나 하면서 고구려를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어졌던 고구려의 남하 정책. 고구려가 중원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사실은 하나둘 발견된 고구려 유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남성골 산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유적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고구려는 이곳에서 백제를 더욱 압박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곳이 청원 남석골 산성인데요. 바로 고구려가 이곳에 만들었던 산성입니다. 고구려가 이쪽에 산성을 만들었던 배경은 저희가 문헌 기록이나 유적 유물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고구려 토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볼 때 고구려가 만들었던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은 그 가장 고구려가 이 지역에 이런 큰 산성을 만들 수 있었던 시점은 아마도 475년에 백제가 고구려 때 쫓겨서 공주로 내려온 다음에 혹시
고구려가 웅진백제를 위협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산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공주와 불과 6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남성골 산성은 미호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백제를 공략하기에 더없는 요충지였다. 저 산 저쪽 너머가 바로 미호천이 됩니다. 저쪽 그 높은 산과 지금 여기 사이가 바로 미호천이 되고, 미호천 반대쪽이 연기, 지금 세종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내려가면은 지금 이쪽 남쪽 부분에 여기서 한 2km 앞에서 금강하고 미호천하고 합류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배로 가면은 공주까지 불과 몇십 분도 안 걸리는 거죠. 산성에서는 고구려계 토기 가마터를 비롯 다수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됐다. 이는 고구려가 안정적인 지배권을 형성했다는 의미다. 고구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 것보다 이렇게 유적이 보여주는 역사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가장 생생하게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유적 비물, 바로 역사의 현장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 중원은 신라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마한에서 시작해 백제, 고구려를 거쳐 6세기 중엽 중원을 차지한 신라. 이제 신라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북진 정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6세기 때 청주 중원 서쪽 지역인 이쪽 지역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남한강 유역 일대를 650년대 이후에 차지하면서 한강 일대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쪽 중원 일대가 기본적으로 신라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국원으로 삼았던 충주 지역을 차지한 신라는 진흥왕 18년 이곳에 국원 소경을 설치한다. 충주를 중심으로 중원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신라는 원주, 충주, 청주, 남원, 김해에 5소경을 설치했는데 그중 2개의 소경, 충주의 중원경과 청주의 서원경이 중원 지역에 위치했다.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단양, 서남쪽은 청주에 이런 이 공간이 중원 문화권의 이제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중원 문화권에는 신라 때 2개의 소경이 설치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의 서원 소경, 그리고 이제 그 충주의 중원경, 중원 소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2개의 그 작은 서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라의 5소경 가운데 중원 문화권 안에 2개의 소경이 있었다. 그만큼 통일 신라 시대 때도 이 중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라는 국원 소경을 설치한 이듬해인 진흥왕 19년에 귀족 자제와 육부 호민들을 중원으로 이주시켰다. 당시 귀족 자제와 부유한 백성의 이주 기록은 삼국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주에 있었던 육부를 충주로 고스란히 옮겨가지고 재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원경, 충주 지역도 우리 신라의 서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건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 사람들을 고스란히 옮겼고, 또 경주의 시가 구획하고 똑같은 육부 체제를 재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과 실이 부합되는 또 하나의 그 신라의 수도로서 중원경이 이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암리 고분군은 6세기 중엽 중원 지역으로 이주한 신라 귀족들의 집단 무덤으로 알려졌다. 총 230여 기의 고분이 확인됐고, 이 규모는 경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발견된 신라 최대 규모의 고분 중 하나다.
고분의 축조 형태와 출토 유물을 통해 신라 고분인 것이 밝혀졌고 굽다리 접시라 불리는 신라의 대표 유물 단각고배도 발견됐다. 89년부터 91년까지 충북대학에서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6세기에 신라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각고배가 유물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신라 무덤이라고 보는 겁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차지하며 삼국의 각축장이라 불리는 중원은 한반도의 중앙이라는 의미 또한 갖고 있다. 신라 원성왕은 보폭이 같고 잘 걷는 사람을 한날 한시에 출발시켰는데 이는 국토의 중앙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남북 끝 지점에서 출발한 두 사람은 타평리 7층 석탑이 위치한 곳에서 만났고 이곳을 국토의 중앙이라 일컬어 중앙탑이라고도 한다. 이 중앙탑의 경우도 이제 전설이 있는데 이제 두 표로 나눠가지고 북쪽하고 남쪽에서 올라가다가 딱 마주친 지역이 이제 달래강변에 있는 이제 중앙탑이다. 그 자리다. 그래서 이제 탑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국토의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삼국의 변경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라 알고 보니까 하면서 이제 지역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긍지를 가지게 되고 이 중원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중원. 1978년 단양 신라 적성비가 발견된 후 처음으로 학술회의도 개최됐다. 신라 적성비를 중심으로 중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학술회의. 고구려 땅이었다가 신라가 점령했으니까 이렇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에게 정말 정답이 없어요. 37년 만에 처음 개최된 만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에 와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 건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운 신라 시대 때 진흥왕 순서비 말고도 적성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비가 단양에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단양에 있었던 이 적성비가 다른 북한 상비, 마원영 상비보다 늦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라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단양에서도 이 중요한 거점이었다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탈길을 둘러싸은 이 산성은 성제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적성산성이다. 자연석을 둘러가며 쌓아올린 퇴매식 산성으로 신라 산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방어와 경계가 유리한 높은 위치에 축성된 적성산성. 이 적성산성은 앞으로 남한강물이 흐르고 양옆으로는 중령천하고 단양천이 흐르거든요. 그럼 여기가 산성 위치가 완전히 디귿자에 거기에다가 이 산성을 쌓았어요. 또 적군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침범하기 나쁘죠. 또 여기 바로 뒤에가 단양 구운에서 우수한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양곡이나 음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성을 쌓은 것입니다. 신라의 영향력은 점차 커졌고 삼국 통일에 이르렀다. 신라가 통일로 세운 석탑인 타평리 7층 석탑. 신라 시대 유일한 7층 석탑이자 가장 높은 탑으로 통일 신라 시대의 상징성을 지닌다. 현재는 중원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기도 하다. 타평리 7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때 건립된 것으로 국도 중앙에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중앙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탑이 위치하는 타평리 일대는 삼국이 각축을 벌이면서 차례로 이 지역을 점유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그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또 삼국 통일의 상징적인 기념물로서 국토 중앙에 이 탑을 건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층 석탑이 위치한 타평리 일대는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문화가 혼재된 대표 유적지다. 중원 지역이 삼국의 각축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현장인 것이다. 충주 지역은 소백산맥 고갯길과 남한강 수로가 있어서 한반도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던 탓에 일찍부터 삼국의 각축이 치열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유적이 바로 이 타평리 유적입니다. 이 유적에서는 4세기대 백제부터 7세기대 신라까지 백제, 고구려, 신라의 문화층이 순차적으로 형성된 복합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딱 점령하면 그 지역을 싹쓸이해서 소각시킨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중원 지역, 충주 지역을 알뜰하게 재활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타평리 유적에서 사이좋게 백제, 고구려, 신라 유적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생의 길을 걸었던 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타평리 일대는 백제의 장미산성, 고구려의 충주 고구려비, 신라의 노암리 고분군과 7층 석탑 등 고대 주요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 대규모 취락이 이뤄진 중원문화의 대표 생활유적임이 드러났다. 삼국의 역사와 취락의 형태가 모두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타평리 유적에서 발견된 백제의 토기. 건흥 5년이 새겨진 광배는 유물 양식과 문구의 사용법으로 보아 고구려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의 장신구도 발견되며 중원 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흔적이 모두 확인됐다. 한 지역이 혼재된 삼국의 역사와 문화. 백제, 고구려, 신라의 문화 요소가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은 이곳이 시기에 따라서 점유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각국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했음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철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었고 또 남북 동서로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타평리 유적은 삼국의 제철 기반 확보와 영역 확장의 전진기지로서 이 충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의 양상과 그 과정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집단의 핵심 지역이 아닌 변방 지역이었기에 뒤늦게 시작된 중원 지역과 문화에 대한 연구. 그동안 다른 문화권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중원은 삼국이 포기할 수 없었던 꼭 차지해야만 했던 지역이었다. 중원지방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노란자위, 한반도의 노란자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한반도를 경영할 수 있다. 그런 옛부터의 얘기고 사상이었죠. 역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기 전에 이 중원지방을 차지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삼국을 품었던 중원. 마안에서 시작해 4세기 전성기를 맞이한 백제의 영역에서 세력을 확장한 고구려의 영역으로 이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신라의 진출까지.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문화가 혼재한 만큼 중원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세 개 나라의 문화가 이제 교차하고 있고 또로 이제 서로 융합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그 융합 현상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화의 융합 현상은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고르게 서로 섞여 있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다른 이제 문화하고는 구분되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고 세계의 그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이제 특별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연구와 조사라고 하는 것은 박차를 가해가지고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원 지역이 비록 한 번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도성 같은 중심지가 된 적은 없지만 삼국의 역사를 한무에 보여주는 우리 한반도 중앙 중부의 핵심 지역, 이 핵심 코어가 없다면 한반도의 역사도 없는 셈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바로 중원 역사 문화권이 현재 우리한테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강의 물길과 소백산맥의 고갯길, 교통의 중심지이자 풍부한 철산지였던 중원. 중원의 역사는 가장 치열했던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